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만큼은 이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함부로 앞을 내다보면 안 되는가 봅니다. 정말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서로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네요.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도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사연이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길에서 흔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설문지를 건네길래 해줬거든요. 다 작성한 후 인사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2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거절하기 좀 그래서 받아줬는데 남편이 주는 관심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해서 나중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등하게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 잘 맞아서 결국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요. 시부는 삼겹살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시모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부모님과 나이대가 비슷하신데도 여전히 일을 손 놓지 않고 있는 시부모님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빠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었고 엄마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만 지내고 계셔서 혹시라도 남편 집안에서 우리 집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엄마랑 이혼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도박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빠 빚 때문에 파산하게 된 우리 집을 저랑 엄마랑 아등바등 살면서 가세를 일으켰다는 것도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부모님 오히려 거저 먹으면서 자란 젊은이들을 더 싫어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잘못되었다면서 젊을 때부터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산 사람들은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데 그건 나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야. 남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형편을 알고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줬어요. 남편 말로는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한테 미리 언지를 했었대요. 근데 시부모님도 저희 집안 사정 알면서 오케이 했다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뵀는데 시부모님은 정말 저에 대해 무례한 질문 하나 없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결혼에 별 문제 없을 줄 알고 직진만 했어요. 분가로 신혼을 시작했고 혼수랑 예단은 남편과 상의해서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저희들의 결정을 시부모님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신혼살림을 하나씩 구입하는 재미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시부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 돈을 들고 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은 대학생 신분이라 하대요. 사실 CCTV로 충분히 그 도둑놈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가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돈을 훔쳤겠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도둑놈이었지만 그동안은 가게 일을 착실하게 해낸 착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총각이 아무리 착하면 뭐해요? 결국 남한테 피해를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기 형편 어렵다고 남의 돈 막 훔쳐가면 되나? 자기가 돈 벌어먹기 힘든 줄 알면 남의 집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걔는 뭐 돈 들고 튀면서 마음이 좋았겠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 일이 걱정이네. 일손이 하나 모자라서 말이야.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하자니 오늘 같은 사고가 안 날 거란 보장도 없고 걱정이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시부의 인품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신고해서 혼쭐을 내줬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분명 시부를 좋게 봤어요. 그 일로 인해 시부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다고 고민을 하시길래 저 또한 시부의 걱정을 함께하며 요즘 세상 각박한 걸 대신 욕해드렸죠.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시모가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부를 걱정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시부모님을 향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세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일 그만두고 시애비 가게에서 일하는 거 어떠니? 우리가 월 200만 원은 챙겨줄 테니까 직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은 팍팍할 거 아니냐.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시모가 제게 이 말을 하자마자 뭔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르바이트가 안 구해진다고 고민을 하셨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신원 확실한 저를 설득시켜서 싼값에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친가족이랑 사업을 해도 싸우기 마련인데 시댁이랑 일을 하면 얼마나 말 못할 고충이 많겠어요. 모든 며느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면 시모가 선심 쓰듯 던진 제안이 얼마나 부당하고 수상쩍은 조건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직장에서 세후로 300만 원 가량 받고 있었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고민했을 텐데 200만 원이라뇨. 가족이란 이유로 2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사람을 굴려먹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좋고 제 청춘 바쳐 일군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관두고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삼겹살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혹하는 구석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을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님, 저는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무직만 반평생 해왔던지라 가게 일머리는 없어요. 저보다는 빠릿빠릿한 학생들이 좋을 거예요. 일은 배우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지 뭘. 식구가 곤란하다고 하면 돕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우리 가게가 커지고 장사 잘 되면 결정적으로 너희한테 좋은 거잖아. 다 너희 물려줄 유산 될 건데. 안 그러니 아들? 저만 이 대화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도 그저 어깨만 으쓱이며 남일인 듯 방관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눈빛으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쏘아대면 남편이 그제야 자기 생각을 툭 꺼냈는데요. 당신 어릴 때부터 굳은 일 많이 하고 자랐을 거 아니야. 식당 일도 곧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달이라도 해보고 결정하던가.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굳은 일을 언급하자마자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전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젊은이들은 자기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 설마 시부 가게 일 도울 며느리를 찾기 위해 떠봤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배신을 느꼈어요. 순간 그 식사 자리가 호랑이 굴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헤쳐나갔어요. 할 수 없이 최대한 시부모님의 마음이 안 상하게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게 힘드신 거 이해하겠는데 제 일을 그만두고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제 직업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앞으로 승진도 앞두고 있고 월급도 계속 오를 거라서요. 그리고 제 나이에 200만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집 며느리 볼품 없다고 욕할걸요? 어머, 참나. 남말하는 걸 뭘 그리 신경 쓰니? 200만 원만 준다고 해서 그러는 거냐? 그럼 220만 원은 어떠니?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이 받을 거면 우리가 가족한테 왜 도와달라 하겠어? 싸게 일 시킬 수 있는 학생들 쓰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게 일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나가는 직장 내려놓고 그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화를 하다 보니 내몰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시모의 말을 좀 냉철하게 받아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시모가 제 태도에 화가 난 상태였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시부도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주방으로 가버리고 시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제야 저는 말실수를 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밥 먹기 바빠 보였어요. 시부가 남긴 밥까지 가져가선 혼자만 속 편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저희 그만 간다고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조심히 가라고 대답만 했지 나와보질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토라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선심을 보일 순 없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 불판 닦는 일을 하는 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한 걸로 모자라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더 죄인이 됐어.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해줬으면 좀 좋아? 당신이 생각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지 않았어? 무리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직장이란 건 언젠가 은퇴가 있기 마련인데 사업은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일 못하게 되면 그 사업 우리 물려준다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잘 보여놓으면 좋지 뭘 그래. 그래서 당신도 내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포기하고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 가게 물려받을 거니까. 이유가 그거라면 어머님 아버님도 좀 너무하시네. 멀쩡한 아들 놔두고 왜 남의 집 자식한테 직장을 관두라고 한대? 너랑 내가 남이냐? 아무래도 부모님이 기성세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아들 선호한 마음 존중해주고 싶어.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밖에 없잖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 안 되는 상식을 밀어붙이는 건 제겐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옛날 방식 고수하면서 아들은 한자리 하면서 커야 된다는 시부모님 사상에 손뼉 맞춰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야말로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던 날이었네요. 어쨌든 제가 시부모님께 직접 안 된다고 거절을 했으니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삐쳤던 시부모님의 마음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좌시했던 거였어요. 그날이 있고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부모님은 저를 대면대면하였어요. 시모는 대놓고 제게 감정 상했다는 걸 차가운 말투로 표시했고 시부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걸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시부가 원래 저를 딸처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거절했다고 저를 4개월째 투명인간 취급하시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저 또한 표정에 곤란함이 그득할 때면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꼭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한마디씩 툭 던지셨어요. 너도 참 독한 편인가 보구나. 가족일 좀 도와주면 될 걸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분 상해 있으면 젊은 네가 먼저 다가와서 좀 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하면 내 제안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니. 네? 아직 아르바이트 안 구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제 생각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백날 첫날 기다리고 여쭤보셔도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너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당분간 이 집 문턱 넘는 일 없도록 해라. 아무래도 내가 한동안은 네 꼴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래도 시부모님 기분 풀어주고자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을 찾아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께 반감을 샀던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린 것 보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이 주는 압박과 눈치는 점점 더 심해져서 저 결국 시모 말대로 시댁 가는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발길을 뚝 끊게 되었어요. 시댁과 화해를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들께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저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시댁 행사는 가야 하잖아요. 제가 명색의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이 꼴보기 싫다 했다고 시부모님 생신까지 안 챙기면 얼마나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시부 생신이라서 마침 시부가 좋아할 만한 선물 사주며 기분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회사 반차까지 내면서 백화점에 가 신중하게 시부의 선물을 골랐어요. 남편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용돈 주면 된다고 하길래 그건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신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여전히 제 눈은 잘 안 마주쳤지만 저더러 왜 왔냐고 타박하지도 않았고 시모 일을 도와줘도 시모가 제게 나무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사 자리에 앉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자리 앞에서 어김없이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장사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써야 되는 거냐? 하도 금방금방 관둬서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계속 이러면 나도 짜증나서 더는 못해 먹어. 그래도 20년을 넘게 해왔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고 그만두면 씁니까? 우리가 아들을 몇 명 더 낳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전업주부 하는 며느리 들이면 딱 좋았을 텐데. 시부모님이 저를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들어도 저를 공략하는 대화였기에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었어요. 저한테 자꾸 거절당하는 시부모님 마음 안 좋을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절해야 하는 제 마음 또한 시부모님 못지않게 불편하단 말이죠. 너무 가시방석이었던지라 저는 대화 주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제가 사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부가 장사한다고 좋은 신발 하나 못 사시는 것 같길래 다른 약속 갈 때 신으라고 구두 한 켤레를 해줬어요. 나름 브랜드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죠. 일단 아무리 시부가 제 선물에 마음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활짝 웃는 반응까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고맙다거나 제 눈을 마주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선물을 받았으니 그런 작은 반응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제 선물을 받아가고도 열어보지 않고서 그냥 곁에 내려두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의 부풀었던 마음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주었습니다. 요즘 누가 선물을 사니? 그냥 용돈으로 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말 안 들었냐? 우리 아들은 매번 돈으로 주는데.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와이프가 아빠한테 정성 보이고 싶다고 회사까지 빼고 백화점 가서 준비한 거야. 구두 꽤 비싸던데 엄청 신경 써서 산 거니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줘. 쓸데없는 곳에 정성 보일 시간에 시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부터 해보면 좀 좋냐. 누가 선물 바랬어?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구두는 무슨 구두. 누구 장사 말아먹으라고. 고사 지낼 일 있나? 내가 이거 신고 놀러 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겠니? 시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문제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어요. 제가 시부의 일을 나서서 도와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이건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진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시부한테 매정한 말을 들으니 정말로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먹은 음식을 제대로 체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토를 했는데 역류해서 눈물이 났다기보단 좀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생각할수록 시부모님께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고작 아르바이트 하나 거절했다고 저는 한순간에 시댁에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저를 배려해 줄 생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랑 시댁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어요. 그때쯤엔 저도 시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가벼운 수술을 받는 바람에 시댁 걱정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묻혔어요.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 검사를 받고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급전 100만 원가량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제 돈 100만 원을 내줬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니까요. 저랑 남편은 각자 월급을 각자가 관리해서 어디에 쓰던 자유였거든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때그때 반씩 돈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엄마 수술비로 100만 원 나갔다는 말은 굳이 남편한테 안 해도 되었는데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식구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건 서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였죠. 남편도 저희 엄마 걱정해주면서 혹시 돈 더 필요하면 보태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 아픈 걸 시모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시부 생신 보내고 시댁을 안 찾아간 지 2개월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모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온 겁니다.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퇴근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시모를 마주했어요. 그것까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엄마까지 안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모가 찾아온 진짜 목적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모가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자 우리 엄마 아픈 걸 언급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볍게 말이죠.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한테 손을 벌리냐? 보니까 사돈이 딱 지 자식 발목 잡을 사람이네. 그 나이까지 돈도 안 벌고 뭐 했대? 아, 바깥 사돈이랑 안 좋게 이혼했다고 했지? 도박이랬니?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기생충처럼 남편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듣는 앞에서 부모를 기생충이라 표현할 수가 있나요? 시모가 여태 말을 빙빙 돌려서 사람 피말리며 차갑게 말한 적은 있어도 대놓고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저렴한 멘트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표정을 딱 알아채고는 지금 째려보는 거냐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하는 짓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어? 너 생각을 해봐라. 다른 집 보험사들은 사돈 댁에서 보험 다 들어주고 한다는데 나는 사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사상위 계층이라 도움도 못 받고 서럽지 않겠어? 그럼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딜 눈을 부라려? 어머님, 그만하세요. 자꾸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뭐야? 그래서 나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뭐 내가 쫄 것 같니? 내가 살아온 세월만 60년이 넘는다. 고작 내 나이 반밖에 안 살아본 네가 하늘같이 높은 어른을 협박한다고 그게 먹힐 것 같니? 하긴 어머님 말발이 하도 현란하고 뻔뻔해서 말로는 못 이기겠네요. 근데 다 늙은 몸뚱어리보다는 제 몸이 훨씬 뛰어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무례한 사람한테 말로만 덤빌 생각 없어요. 저는 시모가 앉아있는 가죽 소파로가 가죽 쿠션을 들고 시모의 가슴팍을 빠르게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무방비한 상태로 강하게 맞은 시모가 가슴을 부여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억소리를 내었어요. 또 제정신이야?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는 년이었니?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을 때려? 안 아프잖아요. 한 수천 대는 더 맞으셔야 어머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제 기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깔본 것도 반성하실 것 같고요. 얼굴 맞기 싫으면 손 치우시죠.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너 이거 내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절대 그냥 안 넘어갈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준비해놔라. 네, 준비할게요. 그럼 이제 제 어머님도 아니시니까 우리 엄마 모욕한 아줌마 취급해도 되는 거죠? 전 생판 남한테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대로 가죽 쿠션을 시모 얼굴로 날렸습니다. 시모의 가슴팍을 후려쳤을 때보다 훨씬 감정을 담았고 센 힘으로 휘둘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코를 부여잡더니 아까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한 대로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쿠션을 치켜들었더니 시모가 저를 밀치고 불이 나게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커질 대로 커졌다는 걸 알았죠. 시모에게 당당히 이혼을 선언했으니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남편은 시모의 말만 들었을 테니 시모 편에 서서 제게 항의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 역시나 예상 적중이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성질을 내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코피 터뜨렸다면서?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이 많은 어른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예의라곤 말아먹은 사람이었어? 긴 말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자. 나도 우리 집 비렁뱅이라고 대놓고 비웃는 집이랑은 상종하기 싫어. 우리 엄마더러 기생충이네.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도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욕하는 어머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모시겠어? 남편은 시모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는지 몰랐는지 제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남편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내가 손찌검 끝까지 참았어야 했냐고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화로 잘 풀면 되는 걸. 당신이 너무 섣불렀어. 우리 엄마 놀라서 알아누웠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이래서 내가 당신은 별로 설득 안 하고 싶다. 내가 사과를 왜 해? 이제 이혼하면 아무짝에 상관없는 사이인데 우리 엄마 아픈 걸로 깔보셨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래. 뭐? 야,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이혼은 무슨 이혼. 그냥 네가 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될 문제야. 왜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져주질 않아? 꼭 어른을 이겨먹어야 되겠어? 반대로도 묻고 싶네. 꼭 자식 같은 젊은이를 이겨먹어야겠냐고. 나이 많다고 무조건 배려받기만 원하지 말고 먼저 선심을 보였어야지. 이혼하기 싫으면 어머님 보고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우리 엄마 깔본 것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안 그럼 이혼이야. 남편은 제 말에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마저도 자기 자존심 때문인지 제게 굽히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짜증만 낸 뒤에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쯤 되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위해 이 집 식구가 되어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랑 찰떡궁합인 줄 알았던 남편이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자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의 6년간 결혼 생활을 마침표 찍게 되었습니다. 시모한테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시골 사는 친정엄마를 서울 집으로 모시고 와 같이 지냈습니다. 엄마가 저를 많이 걱정해줬는데 저는 엄마한테 제가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죠. 엄마랑 지내니까 왠지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어른인 척 했었는데 엄마 옆에선 영락없는 딸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봤다가 우리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아빠 소식은 못 듣고 지냈는데요.
아빠 존재도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식을 알린 아빠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례식을 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엄마가 아빠의 장례식을 도맡자고 결정 내리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13억이란 사망보험금을 그냥 받기가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빠 3일장을 무사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황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이미 13억이라는 보험금 수익자가 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글쎄 아빠 앞으로 된 땅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마저 저한테 유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졸지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게 땅이 생기고 억대 자산가 되었어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걸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혼집을 나오고 엄마랑 같이 월세에 살던 저는 엄마랑 둘이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꿈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게 되어 기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저희는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정이 많은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옆집에 자꾸 떡을 갖다 주라고 챙겨주는 겁니다. 엄마,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해. 떡 주는 것도 옛날이나 고맙다고 받았지 요즘에는 이런 거 주면 의심만 받는다니까. 저는 2020년대에 떡을 갖다 주러 아파트 이웃집에 들르는 것이 민망해서 괜히 더 엄마한테 투덜거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세상 팍팍해진다고 덩달아 팍팍해지지 말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떡을 들고 옆집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웬 총각이 한 분 나왔는데요. 출근하는 길인지 가방을 챙겨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총각에게 저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떡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총각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의상 고마워한 게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입에 물더라니까요. 그리곤 그대로 손으로 들고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희한하게 그 총각이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떡을 주고받았으니 서로 안면은 이미 텄고 그러다 보니 가벼운 대화까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 뭡니까. 좀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남자 직업이 기자란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구분 없이 특종만 있으면 날아다닌다고 끼니를 잘 못 챙겨 먹더라고요. 제가 떡을 준 날도 12시간 밥을 굶은 상태였는데 마침 우리 엄마가 챙겨준 떡 덕분에 든든했다고 또 한 번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던 저는 엄마한테 옆집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사정까지 말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집에 데려와서 밥 먹이자고 하대요. 그러려고 말한 것 아니었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제가 그분께 엄마 말을 전달해 줬더니 사양 안 하고 바로 기뻐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부지런히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심심하기만 했던 엄마는 옆집 총각 밥 해주는 재미로 살았어요. 본의 아니게 셋이서 겸상하는 날이 들어갔는데 그 정 때문인지 어느 날 기자분이 제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 여잖아요. 저 또한 기자분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이혼녀 꼬리표가 미안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근데요, 당황스럽게도 기자분이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도 제게 고백하는 거라고 엄청 당당하게 말하길래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 엄마가 알려줬답니다. 저 몰래 총각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랑 만나보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때문에 민망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기자분이랑 사귀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1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남자친구가 생기고부터는 제 인생에서 아무기나 다름없었던 결혼의 기억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건 겨우 묻어버렸던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다시 생각났을 만큼 당황스러운 사실들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한다고 연차를 내고 나름 멋을 부리며 들떠있던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매우 익숙한 방향이었고 또 아는 동네인 겁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아주 바쁘게 돌아갔어요. 설마 했는데 잊은 줄 알았던 시댁의 흔적이 있는 곳인 거 아니겠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동네는 바로 시부의 삼겹살 가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티를 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봤어요. 그리곤 우연히 전 시부의 삼겹살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내부를 슬쩍 엿봤습니다. 참 타이밍 좋게도 시부가 손님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작작 쳐야지. 손님이 일부러 벌레 넣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매장에 CCTV도 없거든요. 그거 알고서 마음대로 벌레 넣은 거 아니야?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장이시면 빨리 환불이나 해달라고요. 환불 못 해줘요.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리든가 말든가. 분명 우리가 갖다 줄 땐 벌레 없었다고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손님이랑 싸우고 있는 시부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성질머리 참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쳐다보다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일부러 덧끌며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부의 행실을 발견한 남자친구가 특종거리 같다면서 가게 입구 옆으로 몰래 숨어서 촬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지시켰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시부가 아닌 시모한테 들키고 만 거죠. 시모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 뭐 하는 놈이냐고 삿대질을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기겁하셨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너 뭐야? 어디서 재수없게 또 얼굴을 비춰? 설마 뒤늦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모의 돌발 행동에 남자친구랑 저랑 시모가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채버렸어요. 저한테 대놓고 묻길래 저도 굳이 숨길 필요 없어서 전 시모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대강 우리 사이를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새 남자를 만났네. 거기도 조심하세요. 이 아가씨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야. 만약 이 아가씨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총각이 이 아가씨 친정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정말 비렁뱅이라니깐. 피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다고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혹시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이라고 속으셨던 거 아니고요? 말도 마세요. 얘 엄마가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내미 등에 빨대 꽂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돈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 총각도 괜히 이 여자한테 봉변당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고 내다 버려요. 어른으로서 조언해주는 거니까 새겨듣고. 시모는 자기가 제 앞길을 완벽하게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모가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딱 그까지였어요. 시모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집 형편은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방 먹였다고 웃고 있는 꼴이 참 보기 재밌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마치 시가가 제게 원흉이라도 되었던 건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부를 얻었어요. 원래 시골촌에 있던 저희 집 본가는 이제 20억짜리 고급 빌라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제 남자친구도 매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려 한 층에 2가구만 들어가 있는 보기 드문 빌라였죠.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시모를 설득하면서 증명하려 했다면 입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랑 엄마의 형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산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 여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시모한테 전부 발설하였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당황한 시모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억지로 우리를 의심했는데요. 남자친구가 그 다음 뒤있는 말엔 시모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입을 벌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장사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재수가 없을라니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들어차 있었지? 아빠한테 내쫓으라고 해야겠다. 안 그랬다간 건물값 떨어지겠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시부가 하는 가게 건물 주인이 남자친구 아빠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라 좀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도 남자친구 아빠가 해준 거라네요. 남자친구 아빠는 연 매출 1,000억을 쫓고 있는 중소브랜드 대표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기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호기심이 많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기자로 열심히 일해서 번듯하게 자수성가해 20억 아파트를 매매한 줄 알았거든요. 말로만 듣던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재력에 당황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시모를 슬쩍 봤더니 시모 또한 아차 싶었는지 얼굴까지 벌개져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시부 가게를 찍기 시작하자 시모가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살살 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시모를 깔봐주었습니다. 어쩌나? 그놈의 입방정 때문에 남편이랑 아들 발목 잡게 생기셨네요. 그러게, 평소 좋은 마음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속내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얼굴에 죽음도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새 더 늙으셨네. 그런 얼굴로 보험 팔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깔봤던 것처럼 언젠가 한 번은 저도 그 사람을 깔보는 날이 왔으면도 싶었는데 그게 그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모를 잔뜩 조롱해주고 남자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남자친구는 진짜 그 사람들을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 사람들이랑 한식구 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는 거 있죠. 자기는 잠깐만 말 섞었는데도 내쫓고 싶을 만큼 숨이 막혔다면서 말이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을 굳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빚에 전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좀 잘 맞고 잘 통한다고 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란 걸 알아버렸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 타이밍이 어떨 때 들어야 정답인 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은 그저 모든 걸 신중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 번 정도는 이혼을 마음에 품어봤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인 해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 관심 있게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